서장입니다.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는 시험 출제 초기부터 제가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시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만큼 출제율이 높은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어서 7강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7강에서부터는 이제 이 CRM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CRM의 이제 의의를 살펴보면, 자, CRM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시간, 장소, 채널의 다양성과 즉시성을 향상시킨 게 바로 이제 이 CRM이죠. 그래서 그 CRM의 한계로 인해서 이 CRM이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이 CRM은 뭐냐? 고객 정보 수집과 활용 측면에서 뭐를 기반으로 한다?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CRM은 컴퓨터라는 IT 기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 CRM은 뭐 한다? 인터넷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CRM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90년도에 그렇죠.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IT 기반의 CRM이 등장을 했다면 더더욱 인터넷의 가속화로 인해서 어때요? 이 CRM이 등장을 한 거죠. 이 CRM을 기반으로 하는 이 비즈니스 한 형태이다. 즉 온라인에서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저장, 분석, 선별, 획득, 유지하는 고객 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RM은 고객 접촉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복수로 분산 관리되는 채널을 통합하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CRM의 중요 키워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지? 네, 자. 그죠? 분산되었던 채널을 뭐 한다?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채널로 단일화, 통합한 거죠. 단일화했다. 그래서 이 CRM에서는 이 부분이 주요 키워드라는 거. 다음 고객의 요구, 처리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 가끔 시험에 이것도 말 바꾸기로 오히려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단순화된 거죠. 통합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관련 비용의 수준을 혁신적으로 비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이것도 말 바꾸기로 비용을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CS 리더스와 좀 비슷하게 일반형 출제 문제도 좀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게 바로 이 CR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CRM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CRM 모델 구축 시에는 뭐 한다? 초기에. 여기 보세요.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이것도 이 CRM 특징의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CRM이라는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죠. 다음 투자에 비해 신규 고객 진입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 한다? 거의 0에 가깝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거의 이 CRM의 특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틀리게 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이메일 그리고 음성 서비스, 동영상 등의 멀티 미디어 수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복수 채널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통합시켰으니까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죠. 다음 채널 간 잡음으로 인한 고객 정보 관리 오류 가능성이 감소됐다. 이것도 말 바꾸기로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니에요. 감소된 거죠. 다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또 없습니다. 제약이 없죠. 24시간 어디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CRM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 24시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적극적인 고객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CRM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CEM을 좀 보도록 할게요. CEM.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CRM의 한계로 나온 게 뭐예요? 이 CRM이죠. 그리고 이 CRM의 또 한계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CEM입니다. CEM. 고객 경험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 CEM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고객에게 우선 뭐를 시킨다?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즐거운, 유쾌한 그런 경험을 시킴으로써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때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CEM이라는 거죠. 자, 그럼 CEM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기업과 고객 간의 모든 접점이죠. 모든 접점에서 발생하는 접촉 및 상호작용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인 인식 또는 지각이다. 여기 보시면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관리하여 만족스럽고 긍정적 경험을 갖게 하여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고객 관리 프로세스는 해가지고 이게 OX형 그리고 연결형으로 이 CEM의 정의가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꼭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업이 고객의 제품 탐색에서 보세요. 제품을 탐색하는 거에서부터 구매,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뭐한다?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또 창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지문도 어때요? 그대로 OX형 연결형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고객 경험 5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5가지 이렇게 경험을 제공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감각적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자, 감각적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오감, 그죠? 오감을 통한 경험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오감을 통한 그런 경험을 창출해 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감각적 경험으로 대표적인 그 기업 사례를 보면 이제 스타벅스,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그 별다방 사례를 보면 그 스타벅스가 성공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럼 스타벅스의 사례를 한번 접목시켜 보면 스타벅스는 시각적으로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뭐냐? 스타벅스가 2000년대 우리나라에 상륙했죠. 입점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어떤 커피 문화였어요? 네, 설탕, 크림, 커피 해서 1대1대1 또는 1대2대1 이런 그 커피 다방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바꿔놓았죠. 원두커피 시장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렇게 다방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면 솔직히 커피에다가 뭘 탔는지 모릅니다. 갖다 주죠. 서비스, 커피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어때요? 오픈 키친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내리는 장면을 어때요? 그대로 고객들이 보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다 일반화되었으니까 뭐 아무렇지 않은데 초창기에만 해도 이게 상당히 획기적이었어요. 오픈 키친에서 커피 내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게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내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시각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스타벅스 커피 매장 가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죠. 이런 음악, 스타벅스만의 음악, 그리고 촉각이라는 거는 이제 스타벅스의 의자 또는 책상, 원목으로 그런 그 촉감을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각이라는 거는 이제 커피의
그 맛, 원두커피의 맛. 스타벅스만의 그런 그 원두커피의 맛이 있죠. 뭐 스타벅스의 커피는 약간 뭐 고소한, 진한 뭐 고소한 맛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미각. 그리고 이제 커피 내릴 때 어째 냄새가 이렇게 확 밖으로 풍겨 나가잖아요. 특히 비 올 때는 절대 그냥 못 지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커피 향이죠. 이런 후각, 이런 감각적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 경험이라는 거는 브랜드와 관련된 다소 긍정적 감정에서부터 즐거움과 자부심 같은 강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는 경험을 이제 창출하는 게 바로 이제 감성적 경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경험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창조적 사고를 하도록, 그죠? 창조적 사고를 하도록 지성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인지적 경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노트북 새로 샀을 때 어때요? 노트북 사용 설명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해보죠. 그리고 뭐 컴퓨터를 샀다. 아니면 또는 뭐 내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머리를 써가면서 그 즐거움을 찾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기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작동법부터 이게 알아야 된다는 게, 보통 보면 이제 저희 남동생도 그렇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되게 좀 그걸 즐겨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뇌를 깨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뇌를 깨우는 경험이 바로 이 인지적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행동적 경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객에게 육체적 경험을 강조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상호작용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동으로서 말 그대로 육체적인 경험, 행동으로서의 경험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행동적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관계적 경험이라는 거는 개인적 경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뭐 이상적인 자아나 타인 문화 등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객 자기 향상 욕구를 자극하는 게 이제 관계적인 경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적인 경험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여러분들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죠? 커뮤니티 활동. 이런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관계적인 경험입니다. 대표적인 그 기업 사례를 보면 오토바이 중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있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주말만 되면 가평, 양평으로 가서 라이딩을 이렇게 즐기죠.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한다? 관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네, 다음 서비스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의 진화, 자, 서비스 경제로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 경제로 이미 이제 들어섰죠. 지금은 이제 서비스 경제 성수기에서 이 경험 경제로 우리가 이제 돌입하고 있는 그 와중인데, 자, 그럼 서비스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요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사회 변화가 나타났다. 인구 구성의 변화. 지금 어때요? 거의 이제 인구 구성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죠. 저출산에다가 이제 고령화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거의 고령화로 진입해서 한 40% 가까이가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하고 좀 끔찍하죠. 그다음에 도시화. 예, 거의 지금 이제 뭐 농촌의 젊은 분들이 거의 그죠, 도시로 일터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으로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서울 대한민국이 아니고 뭐 서울민국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이제 그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욕구가 이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소비자 욕구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서비스 개별화, 전문화, 고급화, 세분화를 추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할 때 자신의 그런 그 개성을 좀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당연히 개별화돼서 제공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또 전문화 되어지고, 또 삶의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좀 고급화 되어지고 세분화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갈수록 어때요? 경쟁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좀 부가적인 부분은 이렇게 아웃소싱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이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점차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들이 이렇게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다. 다음 이제 급속한 기술 진보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응용, 정보 기술 및 디지털화 촉진. 그래서 지금 어때요? 거의 AI 인공지능이라던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 증강 현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전 그 영역에 걸쳐서 그 모든 산업을 지금 리딩하고 있죠. IT 기술들이. 그래서 급속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시험에 가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 구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아니죠.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가끔 특히 그 서비스 경제에 대한 변화 요인이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건드려져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어때요? 제조업은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제조업이 서비스화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조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산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심화되어 가겠죠. 다음 주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 국제기업의 제휴 및 M&A 이를 통해서 글로벌화시키고, 그리고 초국가 기업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범용화는 여러분들 그 서비스 진부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때요? 처음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그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게 당연적 요소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보화인데, 범용화도 비슷한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범용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초기에 매력적인 혁신 제품이나 기술이 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매력을 지니지 못하고 보편적 상품으로 일반화되어가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범용화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진부화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용화의 덫을 보면, 이런 범용화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경쟁이 더 어때요? 심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왜?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 또는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또 이에 대한 어때요?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최대한 광고 효과, 광고라던가 또는 이렇게 홍보 이런 것들을 접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게 하죠.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애호도는 오히려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성장률이 지금 어때요? 거의 이제 포화 상태 정체되어 있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효과가 이제 미비해
해진 거죠. 그리고 차별화의 한계와 마진이 어때요? 점점 이게 감소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A 기업의 노트북이나 B 기업의 노트북이나 어때요? 크게 차이가 나던가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차별화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어때요? 투자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네, 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기업들이 개발하는 거를 잘 이제 주춤하게 되죠. 오히려 이제 돈을 쌓아놓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좀 많이 좀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이탈 또는 전환 의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범용화의 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5장 고객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객 포트폴리오의 그런 개념은 OX형 그리고 연결형에 몇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포트폴리오는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의 구성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고객의 가치와 고객이 속한 유형의 비율을 안다면 여기 보시면 그렇죠. 고객의 가치와 고객이 속한 유형의 그 비율을 안다면 고객들의 지속적인 미래 가치를 미래의 수익 흐름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고객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지닌 서비스 역량을 분석하여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CRM을 기반으로 고객 유형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계관리 기법을 또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이 충성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와 공급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량 고객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객 가치 개념을 보면, 자, 고객 가치란 뭐냐? 고객 가치는 뭐 고객을 매출액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이 매출과 수익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 관점에서 고객 가치라는 거는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야 고객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이 있겠죠. 이게 바로 인풋이에요. 이거 인풋 대비 그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서의 그 만족이 더 훨씬 더 크다면 고객에게는 뭐 한다? 고객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관점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객 순 자산 가치를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 가치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동적성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고객 가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큰 항목을 여러분들이 4가지 동적성, 주관성, 상황성, 다차원성 이 4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큰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도 함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먼저 동적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게 동적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제 아는 분이 그 와인을 수집을 해요. 와인 그런 그 광이라서 와인을 수집을 하는데 한번 자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600만 원짜리 와인을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그 6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와인이 600만 원짜리가 거의 한 뭐 1,800만 원? 1,700만 원? 2배 이상 이렇게 뛴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막 자랑을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그 와인의 가치가 어때요? 변화가 된 거죠. 더 좋은 쪽으로 더 가치 있게 변화가 된 거죠. 다음에 이제 주관성. 자, 주관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가치는 고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 만약에 동일한 상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구매해도 어때요? 고객에 따라 그게 어때? 가치가 다 다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상황성, 뭐냐?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인 얘기했으니까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와인을 3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혼자 주말에 꿀떡꿀떡 마시는 거하고 3만 원짜리 동일한 와인을 구매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마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훨씬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3만 원짜리 와인을 주말에 마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성이라는 거는 고객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상품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이 외에 뭐 세부적으로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특성이 4가지 항목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7강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